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선거 4.15가 끝나고 4월 16일도 지났습니다. 네. 이게 원래 세월호 무슨 추모식 해서 이 좌파들이 1년 중 제일 크게 뭘 하는 날인데 선거를 왕창 이겨서 그런지 거의 행사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네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표정 관리를 하고 있고, 내심으로는, 내부 회의에서는 기적을 일으켰다. 앞으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또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해요. 네. 오고 갔다고 하고, 당장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죠. 우희종,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끌면서 조국 수호 외쳤던 우희종 대표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를 많이 해봤으니까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하는데 우희종 대표는 지금 교수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조국 수호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 못 참고 어제 당장 윤석열 당신의 거취를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현 정권 초기에 했던 개헌 논의 다시 해야 된다. 이거 하고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것이 아마 우희종 씨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성의했다고 도취해 있는 집권 세력의 생각이 아닐까. 윤석열 거취, 그 다음에 개헌, 그 다음에 국법법 철폐. 네. 국법법 철폐는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의 열린우리당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우희종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집권 세력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 나갈, 수적 우세를 먹고 추진해 나갈 그 방향을 우희종 씨가 내심 비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우희종이라는 사람이 대중 앞에 알려진 게 광우병 때입니다. 그때 처음이죠. 네, 광우병 때. 이 사람이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데, 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광우병 걸린다고, 이 학자의 권위를 앞세워서, 네.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운동하는 투쟁하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죠. 네. 알아.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막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후위로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 우희종 씨는 어떤 학자적 양심에 대한 자책, 이런 거는 전혀 없이, 다시 또 조국 때 다시 나타나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란 걸 이끌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희종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짜 이 좌파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예, 그래도 이낙연이나 이해찬이는 정치 구력이 수십 년씩 되니까 표정 관리가 어쨌든 되는데 이 우희종이 같은 사람은 표정 관리할 능력도 없고 또 해야 될 이유도 모를 거예요. 그는 해야 될 이유를 모르죠. 그냥 하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이 이낙연이나 이해찬 같은 경우는 이 초기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너무 자만심에 도취해 있다 해서 역풍을 맞을 것을 다 감안을 하고 실제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겉으로 내색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희종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 좌파들이 이제 선거 승리를 기화로 뭘 몇 가지를 꼭 급하게 추진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윤석열 찍어내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개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총선에도 이겼고 하니까 검찰 개혁을 다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 개혁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검경수사권 조정했죠. 공수처 설치했죠. 그 다음에 검찰 내교에 의해서 무슨 포트라인 쓰는 거 다 없앴죠. 그 다음에 심야조사 못하게 했죠. 피해자 인권 보호한다고 다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럼 검찰개혁 다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활용점정은 윤석열 축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네. 윤석열을 몰아내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좀 깝깝해요. 네. 뭐냐면,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년 7월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을 몰아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탄핵. 그렇죠. 네, 국회 탄핵. 예, 국회에서 탄핵하는 거. 네. 두 번째는 감옥에 보내는 거. 공수처에서 나서겠죠.
예, 또는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 협박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예, 그거는 본인에 대한 협박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협박을 해서 윤석열이 스스로 뭐 내가 물러날 테니까 이만하자. 이렇게 하게 하는 거. 뭐 부인이나 장모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국회 탄핵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죠. 국회 탄핵을 하면은 이것은 헌재로 이것도 헌재로 가야 되겠죠. 네. 예, 어쨌든 그 절차를 제가 정확히 아직 안 찾아봤는데 의석수를 대량으로 가지고 오신 거 국회 탄핵을 할 것인데 거기다가 더구나 또 그 공수처가 지금 7월 달에 설치가 되니까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뭐 최강욱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 1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바로 어젠가요? 그 신라젠 그 경찰 청와대 행정관 그 금융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죠. 예, 이것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른 권력형 금융비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신라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유시민 씨가 만들었던 국민참여당의 그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거기 대주주였어요. 이철이라고. 지금 구속돼 있죠. 그래서 그런 연관 의혹도 막 있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수사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아무리 다수당을 차지했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윤석열 축출이 가능할까? 그 부분은 지금부터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선거법. 당장 이번 4.15 총선 선거법 위반자 한 90여 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첫 번째 압수수가 들어갔죠. 당선자에 대한. 이상직. 친문. 중소기업 벤처공단 이사장을 했고, 이스타항공 설립자죠. 이스타항공 설립자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계열사에 동남아 어디 취직을 시켜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때 나왔었던 인물이죠. 예, 그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이죠,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도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는 할 테면 한판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인데, 이건 지금 13명 기소한 단계에서 임종석 앞에서 딱 멈췄는데, 임종석을 그때 총선 전에 피의자로 한번 불렀죠. 부르고, 그 다음에 기소는 안 했어요. 임종석과 유광철, 당시 민정비서관 하명수사 관련으로 되어 있는. 안 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을 먼저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기소를 하면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느냐? 임종석을 기소를 하는 것은 또 더 위선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위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송철호에 대해서 이 하명수사, 그러니까 김기현 하명수사, 또 후보 매수, 당내 후보 매수, 그 다음에 어떤 선거 공약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거, 이것이 일련의 시스템으로 조직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3명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 위에서 지시 없이 알았어. 민정수석실에서도 움직이고, 경제 쪽에서도 움직이고, 알아서 했겠느냐. 아니면 비서실장까지 만나서 후보 이렇게 정리하고. 알아서 하지 않고 뭔가 위에 사령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임종석인가? 그러면 임종석은 왜 그랬을까? 임종석은 송철호를 잘 몰라요. 송철호와 가장 친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까지는 거의 확인이 된 겁니다. 임종석에게 내가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출마하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하니, 왜 그러냐면 계속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나 대신 좀 출마를 권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말만 했을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은 팩트가 새로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국민적인 의혹이 다시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게 선거 때 발표는 됐어요. 그렇죠. 백원우, 저희 말하는 백원우 별동대, 네. 그 수사관, 네, 검찰 출신 수사관.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의 그 아이폰 번호를 풀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또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윤석열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갖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 이기자마자 윤석열부터 찍어내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이런 몇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뭐 좋다 한판 붙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좌파들이 야, 그럼 뭐 저 선거도 이렇게 이겼는데 뭐 윤석열이 자꾸 돈 나게 해가지고 뭐 우리만 손해지 이겨야 본전이지 예? 기분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윤석열도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할 거야. 알아서 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좀 덮고 가자. 이게 사실은 좌파들 안에서도 뭔가 좀 국정 운영을 전체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좌파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우의정이가 직접 나서고 막 이러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또 통상 이럴 경우에 좀 강경론과 온건론이 맞서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목소리 큰 강경론 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일단. 또 이렇게까지 뭐 180석이나 우리가 했는데 뭐 정말 휘두르면 누구나 다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칼 쓰고 싶은 유혹이 그게 정말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윤석열을 칠 거라고 봅니다. 칼 쓰고 싶은 유혹이 왜 생기느냐 하면,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진보 평론가들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 뭐 윤석열을 그렇게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물러나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국민 화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부 사정을 모르고 그냥 그것만 본 겁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실제로 평론하는 쪽이 아니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윤석열을 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칼을 쏘고 싶은 욕심인데 그 칼을 왜 써야 되느냐. 칼이 지어졌으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칼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수사관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울산에 내려가서 하명수사 의혹을 하명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김기현을 상대로 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고서 같은 게 막 올랐을 거고, 올렸으면은 이 하명수사 의혹이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 것이죠. 하명수사를 시켰다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수사관이 그때는 청와대 파견 나가 있다가, 검찰로 복귀해서 동부지검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수사를 하는 동부지검에 가 있었는데, 그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한번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괴롭다고 이 사람이 토로했다는 그런 정언이 있어요. 동물수사관 정언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조차 무마를 하려고 했다는 청와대에서 했다는 이유.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거기 하명수사를 했고 그 하명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려갔다 와서 보고서를 올린 이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니까는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은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을 퇴출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권 안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밖에서는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 그거는 현실 잘 모르는 거다. 힘 받았을 때 그냥 치고 가자. 그러니까 정강석가처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총선 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불거질 갈등 이슈는 이제 윤석열 사퇴 문제가 되겠네. 저쪽은 윤석열을 밀어내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윤석열은 수사권을 가지고 압박하면서 버티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한쪽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 검찰 쪽은 윤석열 총장도 선거 끝나고 선거 투표하고 첫마디가 정치적 중립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은 그냥 위법 혐의가 있는 거, 13명을 이미 기소했던 사건, 그 사건 수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개헌. 네, 개헌. 개헌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보, 집권 세력이 승리하면 반드시 개헌 정국으로 갈 것이다. 이 개헌은 이 블랙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블랙홀이 되니까는 개헌을 밀어붙이면은 윤석열 수사 이런 것도 좀 이슈에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네. 개헌은 모든 이 사회 각계각층의 이 이익이 다 막 집합되고, 네. 또 그런 효과 하나, 네. 개헌을 추진을 하면은 또 임기 말기에 흔들릴 수 있는데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지게 되는 거죠. 개헌은 정권을 갖고 있는 쪽이 추진하는 겁니다. 네. 다른데 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막 하지만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그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개헌안이 한번 발표가 됐었죠. 대통령, 청와대 발 개헌안이. 거기 보면은 토지 공개념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인 요소,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걸로는 지금까지도 예상이 됐던 이야기인데 그걸 선거 바로 다음날 이야기를 한 거죠, 유정 씨가. 저도 어제 조금 약간 좀 의외였어요. 제가 어제 이것이 정치다를 나갔는데 네. 그 좌파 패널로 민병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민병두 국회의원 했던. 예. 지금 국회의원이죠. 지금 아직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뭐 민주당 안에서는 제법 전략 좀 쓴다는 친구인데. 그전에 민주당 전략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컷오프 돼갖고 무소속 나갔다가. 중간에 내가 포기했죠. 물어봤더니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좌파 일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것도 글쎄 참지를 못하는.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 사실 이거는 그 산수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200석이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써도 개헌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개헌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의하면 개헌 전국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3석을 어쨌든 지금 자유파가 확보했으니까 무소속 4편 놔두고 103석이니까 103석만 똘똘 뭉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병두의 이 얘기 중에 무심결에 나온 얘기 같은데 탄핵 때도 했다는 거예요. 탄핵 때도 3분의 2가 안 돼도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서 4표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무소속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 10표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표가 오늘 여러 언론에서 분석이 됐는데 유승민 계열이 한 10명쯤 되더군요. 이번에 10명이나 들어갔네요. 한 10명쯤 돼요. 이리저리.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유승민 계열이더라고 보니까. 또 비례대표 쪽에도 있어요. 10명쯤 돼요. 또 김무성 계열도 있잖아요. 있죠. 어쨌든 몇 명이라도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개헌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야합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대통령도 끌어내렸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탄핵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명분 세우기가 쉽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재앙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개헌 국민 반환권 개헌의 소명을 여러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 김무성계가 주도한 거거든. 그 김무성계, 유승민계가 거기에 서명을 다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그때의 그 아름다웠던 그 기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상을 지금 표출을 한 거네. 그렇죠. 3년 전에도 절대수는 모자랐지만 그렇지. 했다. 우파 분열시켜서 했다. 그 했던 그 승리의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더 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헌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서, 김무성, 유승민계 쪽에서 거기 동조를 하는 것은 원포인트 개헌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원포인트, 그러니까, 권력 구조만 바꾸는, 대통령 연임만 한다든지, 4년 연임만 한다든지, 그 권력 구조만 바꾸는 거기면, 그 명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되죠. 그런데, 과연 개헌을 하면 원포인트만 할 것이냐? 원포인트 그쪽에서 왜 합니까?
사회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정강 정책, 그 총강, 이거 다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뭐, 우리나라 건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임시정부까지 다 넣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쏘가서, 그게, 부안해동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3년 전에 완전히 속아서 대통령 탄핵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이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경계해야죠. 예. 그리고, 이 좌파들이 버젓이 그 개헌 얘기를 하는 데는 단순히 우리가 발의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별것도 아닌 우파 정당 한 10표만 꺼내오면 실제로 개헌할 수 있다. 그게 사회주의 개헌이건 원포인트 개헌이건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해본 데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수적으로 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쪽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변수다. 아까 세 번째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 좌파들이 칼만 휘두르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게 법안입니까? 이건 저 과반인가요? 그럼? 과반입니다. 과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국법법 폐지를 하면, 국법법 폐지를 하겠다고 나서면 이제 자유파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화 야욕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중도파 국민들까지도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결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국법법 폐지 반대로 결석하게 될 거예요. 좌파 입장에서는 이 국법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거든. 자기들이 간첩 안 잡으면 되잖아. 9.18, 9.19 군사합의도 있고, 뭐 다 무슨 탱크 저지선도 다 없애고, 벙커도 다 폭파해서 없애는 판에, 뭐 지금 간첩 잡았다는 뉴스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문화된 거야. 사문화됐는데, 이 사문화된 거, 이미 소용없어진 거를 굳이 없애겠다고 들고 나오는 순간, 우파와 중도파 국민들의 결석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연 현명한 거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블랙홀이 될 수 있거든.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잘못 끄집어내면 자기들은 뭐 과반으로 해결할 수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덜렁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국법법 폐지 반대의 대중투쟁이 광화문에서 몇백만 명을 다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보수 진영에서 거리로 나오고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조국 사태 때. 그때 하면서 맞불 놔버리고, 광화문에 모이니까는 서초동에서 맞불 놓고, 어차피 이게 국민을 양분해서 지지층만 가지고 좀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 사문화된 국법법을 사장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엉켜 있죠. 김정은이 계속 동생이 김여진인 거예요. 이여정. 김여정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는 거, 험담을 하는 막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처음에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막 분위기를 뜨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 막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국민들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정권은 남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법법을 완전히 폐지한다. 사문화됐지만은, 아예 그냥 사문화가 아니고 사장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이게 국법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가 지난 70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의 계속 요구사항 변하지 않은 두 가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의 국법법 폐지까지 뭐 언제 우리가 다시 180석 하겠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좌파들이 언제 우리가 과반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지난번에 이제 15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추진했죠. 150, 그때 그렇죠? 152. 탄핵 역풍. 탄돌이들. 탄돌이 108명 들어왔습니다. 그때 확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눈치 보다가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이 후회와 반성이 좌파들 사이에 꽉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으로 그 전국을 전망하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좌파들은 묵은 숙제 해결을 해야 될 게 너무 급하니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2년 동안 다음 대선 때까지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큰 선거가 없습니다. 보궐선거는 뭐 한두 번 뭐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송국훈 본부장이 이 세 가지를 좌파들이 밀어붙일 거다. 윤석열이 그 쳐내는 것도 밀어붙일 거고 개헌도 어쨌든 밀어붙일 거다. 그리고 국법부 폐지 같은 오래된 숙제도 분명히 끄집어내서 이번에 다 해치우려고 할 거다. 자,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의종 씨가 딱 그 이야기 세 가지 딱 한 것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은 정말 그 죽고 살기 막다른 벼랑 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유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칼 맞아서 뭐 내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거든요. 죽은 거 아니죠. 아직 칼 던지고 항복한 건 아니거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가면 이 싸움은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벼랑 끝으로 몰려가면 일단 국회에서는 참 싸움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국회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180대 103이니까 뭐 싸움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여론이 만약 이 세 가지를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여론이 팽배해지고 여론이 들끓을 텐데 보수 우파 쪽에서 이거는 일반 국민들, 중도 국민들까지도 그렇죠. 중도 국민들까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만 될 상황이 되는 거거든. 선택해야 될 상황. 윤석열 이거 자르는 게 맞냐? 이건 모든 국민들이 관심사예요. 헌법 바꾸는 게 맞냐도 마찬가지고 국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물론 자유파와 좌파의 싸움이지만 이거는 중도층이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국가 기본 자체가 바꾸는 문제고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중도층이 좌파 손을 들어줬는데 이 세 가지를 밀어붙일 때도 이 중도층이 좌파 손을 들어줄 거냐?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도층이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없으니까 중도층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2년 후 선거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자유파는 대중투쟁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최대한 몸으로 막지만 뭐 경호권 발동해서 다시 끌려 나올 거니까 그리고 고소고발 당할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광화문 국민혁명과 같은 대중투쟁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년 10월에 이제 조국 사퇴, 뭐 문재인 퇴진을 구호로 광화문 국민혁명을 했을 때 이게 자유우파들만 모인 거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이 절대 다수는 중도층 국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 중에는 나 3년 전에 문재인 찍었는데 나 손모가지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다 좋은데 어떻게 조국이 같은 자를 그러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 국민혁명의 열기를 이번 총선에서 이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수련 못해서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그 자유우파와 중도층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냈던 그 광화문 국민혁명이 더 큰 규모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현될 수 있고 그 열기가 좀 확산이 되고 하면은 뭐 대선까지 2년 남은 기간 동안 아마 물론 본인들의 그 지지층을 이끌고 지지층만 믿고 뭐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열기가 너무 크면은 그렇게까지도 못할 수가 있어.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막 억지로 추진하게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이 강장의 여론이 되겠죠. 민심이 되겠죠. 그래요. 자, 대체로 이제 그 선거 후 그 좌파들이 밀어붙일 그 세 가지 이슈, 세 가지 공세, 이것이 그 강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전국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짚어봤고요. 근데 이것은 조금 이제 차차 진행될 것이고, 지금 당장 오늘 진행된 게 뭐냐 하면은 그 코로나 사태에 따른 그 긴급 재난 구호기금 직업.
이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당선되면 100% 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국민에게 준다. 그리고 총선 전에 정부가 다 어떤 재정 상황까지 다 파악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준다고 발표를 딱 했는데 바로 총선이 있으니까는 이 이인영이나 뭐 이해찬 다 나서가지고 아니다 100% 다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총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직업은 총선 후에 하더라도 신청을 지금부터 당장 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 딱 끝나니까는 지금 정부에서 강경하게 아니야 70%야. 그때 총선 전에는 정치권에서 100% 이야기가 났을 때 거의 침묵하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100%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선 딱 끝나고 여당이 승리하고 상황 종료되니까는 강경하게 정부에서는 70% 분을 못 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저기 부도원 발행한 거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당은 당장은 그래도 100% 줘야 된다 이야기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죠. 예, 뭐 좌파들이 뭐 그 상투적인 수법이죠. 자, 지금 오늘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전투표함과 관련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송파 어디서 그 사전투표함에 선거상 관인이 이렇게 사인한 것을 인증샷을 찍어놨는데 확인샷을 찍어놨는데 그 사인하고 다른 사인이 나왔다. 뭐 이런. 네, 저도 몇 가지 제보를 받았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봐라,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이게 다 부정투표 아니냐. 또 이제 이게 간단한 계산인데 정당 지지율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등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지역에서 이렇게 참패할 수 있냐. 그러면 지역 비례투표를 4번, 둘째간 4번 찍은 사람이 정당은 1번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전투표함이 어제 개표를 할 때, 어제 개표를 할 때 그 투표 마지막에 이렇게 다 갔거든요. 마지막에 가니까는 그 전에도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죠. 그때도 마지막에 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남국 후보가 계속 지고 있다가 그 사전투표함을 까고 나서 가까스 이겼거든요. 뒤집었어요. 이겼으니까 거기서 몰표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몰표가 나왔으니까는 뭔가 이렇게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몇 가지 정황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실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뭐, 언론에서도 해석을 하는 것은,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관내, 그러니까 집의 주소지 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뭐 부산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투표를 하는 거. 사전투표도 그런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좀 젊은 층 중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가 일반적인 저희들의 분석인데 그래도 지금 몇 가지 저도 제보를 받았고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실제 조사는 해야 되겠죠. 조사는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는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냐. 근데 이 지역에서 대표한 것이 보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대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비례는 어떤 거냐면 대구에서 찍든 서울에서 찍든 다 한꺼번에 정당 투표로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 쪽이 유권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영남 쪽이 거의 대부분 2번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쪽이 다 됐잖아요.
아마도 대구 수성을에 홍준표 찍은 사람도 정당은 둘째까지 그렇죠. 찍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건 마찬가지죠. 저쪽도 이 좌파도 호남 사람들을 전부 5번 찍었겠죠. 예. 그런데 절대 숫자가 우리가 많은 거예요. 영남 쪽이. 영남 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를 선거구별로 확 나눠서 줘버리니까 대구, 영남, 부산에서 많이 이겼던 거가 수도권에서 조금씩 져버리면. 그렇죠. 의석수가. 그러면 이제 의석수는 우리가 와장창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비례는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지냐고 하는 합리적 의심은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역구와 이 비례 투표율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표함 문제는 이거는 지역구로 다 나눠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부정투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됐다. 그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까지 가잖아요. 가면 그동안의 판결은 어떤 거였냐면 이 부정투표로 인해서 당락이 바뀔 정도였냐 아니냐를 갖고 최종 판단을 해요. 근데 한 10,000표를 이겼는데 부정투표가 한 200표가 발견됐다. 그럼 200표를 상대방한테 다 줘도 이게 당락이 바뀌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오는 건 이미 6개월 후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부정투표 증거를 발견하고 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하고 선관위가 이거 수사 의뢰를 하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게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선거를 다시 해라? 아니다. 부정선거였지만 투표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으니 그냥 당선자 확정이다. 라고 하는데 한 6개월 걸리고 아무리 빨라야 그리고 대체로 이 경우에 당선자 확정으로 되게 판결들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사법적 절차가 아니고 한 군데라도 정말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나서 그리고 그것도 이 좌파 정권이 이 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한 것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예요. 그렇죠. 그럼 뭐 4.19 혁명과 같은 것이 이제 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과연 그런 사안이냐, 그런 상황이냐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송국근 본부장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판단은 져야 되죠. 만약에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죠. 만약에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 한 건에 발견되더라도 여기서만 그렇게 했겠느냐. 또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은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또 이 한 건을 누가 했느냐 이게 과연 어떤 그냥 일종의 실수였느냐 아니면은 조직적인 개입 흔적이 있느냐 또 특히 정권 쪽에서 거기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함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의석수가 지기는 졌지만, 의석수가 완전히 참패를 했지만, 오히려 이 보수가 참패한 건 아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계속 일부에서 보수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뭐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형태의 표준이 됐다. 이런 선거 기준이 계속 민주당에 표가 쏠리는 게 지금 4연패하고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지금은 양당 체제가 아니고 1.5당 체제다. 뭐 일본의 자민당처럼 거대 야당 일본의 자민당, 한국의 민주당이라는 게 있고 다른 건 0.5분이 안 된다. 이야기고 또 심지어는 주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보수만 모르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게 가대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의석수는 180대 103이지만은 전체 득표수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투표자 중에서 민주당 쪽에 투표한 사람이 1,434만 명이에요. 1,434만. 통합당 쪽에 1,191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그러면 49%가 민주당에 있고 41%가 통합당에 있어요.
격차는 8.4%포인트 거의 안 나요. 그런 상황에서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전체 득표수는 8.4%포인트인데 소선거구제 특징 때문에 지역구에서 163대 84에서 2배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1191만 명의 지역구에 투표한 사람 중에 41.5%가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투표한 거죠.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도 오히려 보면은 더불어시민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 약간 많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하면 38.7%고 미래통합당 33.84%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다만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보수의 몰락이다. 새로운 표준이 시작됐다. 주류가 교체됐다. 이렇게 가대 해석을 해서 너무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완전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언론도 관심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선거 후 전국에 자유우파 쪽에서 들고 나올 핵심 이슈여야 되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를 갖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거 끝에 계속 질질 매달려 끌려가는 거랑 똑같이 된다. 그걸 아마 지금 집권 세력이 원하는 건지도 모르죠. 예, 그래요. 예. 집권 세력 입장에서야, 일부러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겠지만, 불감청위원정 고소원. 다른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걸. 예, 그 사이에 세 가지 거를 할 수가 좌파들은, 윤석열 치고, 치고 막 이렇게 갈 거다는 거예요. 이 자유파는 부정선거다 하고 뒤쫓아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분한 마음은 100분 이해가 되지만, 저도 분하니까. 분하지만, 지금 전국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분명하게 해도 돼. 큰 틀에서 앞을 내다보고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180대 103으로 어쨌든 싸워야 돼요. 앞으로 2년 동안. 이 180대 103으로 싸울 때 이게 이제 숫자가 많은 이 정규군 대 숫자가 적은 게릴라군의 싸움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자유파가 늘 이게 다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군이고 좌파들이 늘 게릴라전을 했거든. 응?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으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이 모택동의 게릴라 전법이라도 배워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게릴라 전술에 있어서 핵심 조치가 3가지예요. 이 숫자가 많은 이 정규군의 저항에서 싸우는 게릴라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소수파인 우리 자유파가 게릴라전을 해야 된다면 그 요체가 3가지다 이거예요.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을 받아서는 안 돼. 공격을 해야 돼. 그래야 주도권을 잡아.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그렇죠.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다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공격하려고 심판론을 들고 나왔던 거, 저 좌파들은 야당 심판하겠다고 공격을 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 방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좌파들이 윤석열 쳐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직접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윤석열이는 압수수색을 해버리잖아. 딱 선거날 정치적 중립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압수수색 해버리잖아. 그리고 중단됐던 수사를 바로 재개해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특히 소수파일 경우에 그래요. 소수파가 공격받기 시작하면 수비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주도권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먼저 공격해야 된다. 선방해야 된다. 선빵 날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동전 해야 된다. 치고 빠지겠네. 그럼요. 이게 소수파가, 저는 이제 진지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소수파가 돼서 확실히 게릴라전을 해야 될 때는요, 게릴라가 진집하고 있으면 죽어요.
게릴라들은 자다가도 적이 공격하면은 바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늘 몸을 가볍게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중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소총환자로 들고 뛰는 거야. 기관단총도 무거워서 못 뛰어. 예. 그러니까 이게 경무장을 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럼 지금 보세요. 과연 우리 자유파가 이 선거 패배한 후에 빨리 움직이고 있나? 지금 지금 선거에 매몰돼 가지고요. 선거 패배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잘 가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빨리 움직여야 된다. 예. 먼저 공격해야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분리하면 36개가 최고예요. 분리하면 36개가 최고예요. 이 소림사 권법에도 36개가 가장 높은 거라고 하잖아요. 친다고 하죠. 이 도망가는 거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도망가는 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뭐 살아남아야지 다음에 뭘 하든지 하죠. 그럼요. 아니 우리가 불리한데 거기서 왜 싸워요? 자칫 잘못해서 적의 천원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 뭐 체면불구하고 낮은 포복을 해서라도 도망을 가서 일단 살아나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상대의 뒤에 가서 공격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려면요. 자, 먼저 공격해야 돼. 빨리 움직여야 돼. 불리하면 도망가야 돼. 그리고 다시 또 공격해야 돼. 이거 하려면요. 규모가 작아요. 그야말로 작은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명령 체계가 추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꼬리 자르고라도 도망을 가야 될 때는 야, 너 꼬리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그럼 그 자리에 남아서 지가 죽으면서 꼬리 너커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싸움을 앞으로 2년간 해야 돼요. 네. 이런 식의 싸움을. 우리가 이번 총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소수파였어요. 근데 우리가 다수파인 줄 착각했던 거야. 지금 제가 뼈 아프게 생각하는 그 실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코로나가 막 정신없이 확산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선거 연기론이 나왔어. 연기론 나왔죠. 그때 이게 좌파의 음모라고, 좌파 음모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좌파들이 이거 너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선거 좀 연기해보자고. 코로나 초기에. 그때는 그랬어요. 네, 코로나 초기에 그랬죠. 그때는 음모가 맞았어. 그래서 음모다고 공격을 했어. 그런데 이게 어느덧, 코로나가 좌파한테 유리하게 돼버렸잖아. 그때 우리가 선거 연기하자고 했어야 되는 거야. 또는 그때 가서 연기하자 그랬으면 좌파가 절대 연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내다봤어야 돼. 야, 그렇죠. 지금 이게 좌파들한테 부담이지만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어쨌든 수습이 잘 되면 이게 오히려 이 좌파들의 이 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라고 미리 내다봤다면, 이게 미리 내다보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의사들한테 이거 얼마나 가겠냐.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줄 것 같냐. 이게 우리가 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거든. 해서 그때 좌파들의 연기론을 바로 딱 받아가지고, 이거야말로 국난이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하면 우리가 유리하지만, 우리는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우리가 선거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발상까지를 못했냐.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사고가 전략이 유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또, 김경수라는 자가 갑자기 100만 원 들고 나왔을 때, 이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 이게 처음에는요. 처음에 어이없다고 했죠. 다 어이없다 그랬어. 이런 황당한 짓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표현에 도움이 됐고, 실제로 우리 자유파도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된 거야. 뭐 후발을 해보. 이건 완전히 좌파들의 공격에 우리가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먼저 발상을 했든지, 김경수가 하기 전에 황교안이 했었으면 또 달라, 국면이. 이게 이런 위기 상황에 현금 살포 방식을 통해서라도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고 문 닫는 사람은 없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다른 매우 특수한 상황이거든. 근데 이런 고민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나니까 계속 질질질질 끌려오다가 마침내 우리가 동조돼 버린 거야.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간. 그러면 이거 돈 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우리가 불리한 지형이었잖아요. 잽싸게 도망갔어야 돼.
36개. 언론 인정하고 판을 다른 걸로 갈아버렸어야지. 야, 좋다. 100만 원이다. 200만 원 주자,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게 하면서 하고. 우리는 다른 이슈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맞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처지, 지피지기를 우리가 잘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기도 잘 못했고, 우리가 이 소수파라고 하는 이 지기를 잘 못했고, 정책 수단도 별로 없다고 하는, 그래서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하는 지기를 잘 못했어요. 그다음에 지피도 잘 못했어. 저쪽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자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왜 저런 발상이 나오는지, 어떤 자가 갑자기 무슨 주장을 하는데 왜 저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정말 심층적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피가 잘 안 됐어. 하다못해 스파이도 제대로 못 심어놨어. 이 선거 상황을 복귀를 하는 게, 저는 뭐 복귀를 별로 하기는 싫지만은, 바둑에서 복귀하는 이유가, 바둑 둔 시간의 거의 절반을 들여서 복귀를 하거든요. 복귀를 하는 이유가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상황도, 선거 상황도 저희들이 복귀를 해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연기론이 나왔을 때, 이게 코로나 사태 초기에 나왔죠. 초기에 나왔을 때, 그래, 지금 이게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그것을 이해를 못한, 그것을 내다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수록 이 국민들이 어떤 정책 수단이 있는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락갈 것이다. 그것을 예측을 못한 그런 그래서 있네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좌파한테 불리해질 거라고 우리가 그냥 아주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보면 이거는 코로나 선거였다. 이런 이제 평론가들의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그냥 이제 다 결과 끝난 다음에 사람이 실려와서 죽었어. 아이고, 죽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보니까, 겨울에 길에서 얼어 죽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선거를 분석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이 전략을 구사한다면, 저 같은 평론가는 또는 우리 송국권 본부장 같은 언론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이 선거에 책임 있는 이 전략가들은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분석되고 예비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그 실력. 그러니까 실력에서 진 거야, 내가 보기에. 양정철이 정말 꼴보기 싫지만, 그 양정철이가 이긴 거야. 저는 성동규 원장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고. 하지만, 어쨌든, 양정철이가, 얍삽하고 야비한 양정철이가, 착하고 진정성 있는 성동규를 이겨버린 거야. 어떡하겠냐고. 응? 아니, 근데 이긴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겼는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판세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역은 좀 다르지만 163곳을 이길 거라고 그쪽에서 예측을 했다는데, 양정철 쪽에서. 그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표본 추출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엄청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김남국을 예를 들어서 김남국을 어디다 출마시키면은 당선 확률이 높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이수진을 어디다 출마시키면 당선 확률이 높느냐, 이걸 전부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해서 그것을 가장 적합한데 이 후보를 갖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바둑 포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포석을 놓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여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은, 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차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선거가 96년에 YS 신한국당이 했던 선거예요. 15대 때. 1996년 15대. 그때 많은 인재들이 다 모아들었죠. 그때 여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이야, 우리나라 선거에서. 김현철 씨가 처음에 김현철이 광화문 팀을 운영하면서 이제 공천혁명을 해서,
비관적인 선거를 역전시켜서 1당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 듣기로, 제가 알기로, 10군데 선거구를 넣어봤던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당선을 시켜야 되겠는데, 여길로도 인지도가 안 나오고, 여길로도 지지도가 안 나오니까, 10군데를 헤맨 거야. 근데 그래서 결국은 찾아냈어. 송파병인가를 찾아냈어. 송파을인가를 찾아냈어. 찾아보면 알겠네, 어느 분인지.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나 거기에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기가 사는 데가 송파갑이었던 거야. 그 내가 그 창피하게 내 살던 데 놔두고 왜 옆에 가냐? 바로 옆에. 나 그렇게 도망가듯이는 못해. 이러면 이 사람이 거부하는 바람에 안 됐어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집권 세력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집권 세력은 어떤 이 정도는 여유는 있죠.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 수단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정치적 수단. 그래서, 저쪽이 그런 수단, 이 수단,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조사를 해도 저쪽은 수십 번 하고 여기는 서너 번밖에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쪽은 전략을 짜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 정책적 수단도 있고, 조직도 있어. 그 다음에 언론을 움직일 수도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당시 막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매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으로는 당선이 어렵고 제3의 인물을 당선이 가능하다 싶으면 여론조사 결과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서 처음에 했던 사람은 빼서 다른 자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울산시장 선거 때 그 정황들을 그렇게 해서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야권은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정책 수단도 없고, 그만한 조직도 없고, 또 그만한 인물도 없어. 탐나는 사람이 있으면 여당에서 땡기고 야당에서 땡기면 대개 여당 가요. 그게 그렇죠.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는 안 돼도 다른 자리를 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면은 쪽박 쳐야 되거든. 그 모든 불리한 것이 야당이에요. 그 모든 불리한 점을 우리가 알고 싸우는 거거든. 알고 싸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게릴라전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통합당의 그 기본 정서는 이게 자기들이 정규군이야. 다수파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 선거에 임하는 미래통합당의 전체 정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느리고, 그리고 선제 공격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느리고, 불리한 전장이 빤히 보이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이게 창피하다고.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이번에 표 차이를 보면, 의석수는 지금 80석이 나버렸지만, 엄청난 의석수가 차이가 났지만, 표차를 감안하면 8%밖에 안 되는 거지. 250만 표인가 밖에 안 되는 거지. 8.4%포인트.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언론에서, 이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전부 다 이 결과에 맞춰서, 결과론적으로 다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심지어는 아까 우리 송보문장 말씀 중에 나왔지만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바뀌었다.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까지 TV조선에서 버젓이 하고 있더라고. 조선일보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이 이렇게, 그야말로 나는 이게 곡하가세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류는 우리 자유우파예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류는 자유우파고 대한민국의 다수파는 자유우파인데 정치적으로 소수파인 거야 지금. 정책 수단을 거의 잃어버린 소수파인 거야.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게릴라를 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게릴라전을 해서 여전히 다수파인 자유우파를 잘 결속시키고 여기에 중도표까지를 끌어들여서 선거에서 이겨서 정치적으로도 다시 다수파가 돼야 되는 거지. 다만 이제 주로 교체가 된 건 아닙니다. 주로 교체가 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주로 교체가 실제로 될 수가 있는 그것은 사실인 거죠. 자칫하면은 방심하면은 주로 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모두의 이야기 나왔던 무슨 개헌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보법 철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류 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주류 교체가 된 것은 아닌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수치로 거의 나온 것이죠. 네. 실제 득표율, 득표수 이 수치로 완전히 주류 교체는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주류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뭐 그렇죠. 예. 이게 당이, 그러니까 주류를 대표하는 미래통합당이 흔들렸기 때문에 주류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흔들리는 거죠. 예. 이제 제가 15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이제 결과적으로 선거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저한테 이 세 가지 비판이 있고 두 가지 비판이 주로 있어요. 아, 댓글. 예. 비판이고 한 가지는 용서할 수 없는 음해가 있습니다. 예.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비판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어쨌든 당신 예측이 틀리지 않았냐예요. 제가 1년 2개월 전에 작년 2월 달에 자유파,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자유한국당 155석, 민주당 120석으로 예측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내가 조국이 사태까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한다 해서 미래통합당 160석, 민주당 110석을 예측했어요. 근데 제 예측이 틀린 거죠. 결과적으로. 예, 틀린 거죠. 그래서 평론하는 사람이 예측이 틀리지 않았냐, 책임져라. 예,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많은 분들이 공천 잘못으로 이렇게 졌다. 그런데 고 박사가 왜 그걸 바로잡지 못했냐. 황 대표랑 그렇게 가까운 친구라면서 왜 이 상태가 되도록 방치했냐. 이런 비판이에요. 제가 첫 번째 비판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승복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비판은 사실이 좀 달라서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번 거론은 되셨잖아요. 예.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저를 추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쨌든 공관위원장이 되지 못했고, 또 공관위원도 되지 못했고, 그 공관위원회에 있는 어떤 누구와도 제가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호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다른 공관위원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석연이와 김세연이는 누군지는 알지만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전화를 한 통이라도 했겠습니까? 바로 잡았어야 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 잡았어야 되는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요. 끊임없이 제가 고성우 TV를 통해서 잘못된 공천,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공천을 문제 제기했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대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공관위에다가도 수십 번을 요구했고, 공관위가 안 돼서 당 지도부, 당 대표,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회에다가도 수십 번 요구했습니다. 근데 다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니, 자기 선거 하느라고 다들 서울에도 없는데, 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로 만날 수나 있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세운 큰 원칙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였어요. 마지막에 정말 공천이 잘못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고위원회가 바로잡은 몇 건을 빼놓고는 정말 개입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 설사 제가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친구라서 야, 이 지역구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한들. 그 얘기를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사적으로, 아니,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 지역구가 잘못됐다는데 한 번 더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위원장이건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처럼 원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하고. 아니, 제가 뭐 다른 유튜브를 다 일일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처럼 강력하게, 김영호, 이석연, 김세현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천 바로잡지 못했다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나?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다른 방법이 안 보여요.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또 제가 이런 심정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 관련해서는 저도 그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속 고승근 TV에 출연하면서 하면서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참 공천에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칠 수도 없고 옹호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전혀 몰랐어요.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계속 공천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별로 계속 말씀을 하셨죠. 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저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까지 제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서정욱 변호사하고 같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다 지역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아무 의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그거 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거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 처음에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몇 가지 뒤집은 거 말고 그 처음에 김영호 공천을 했을 때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평가했죠. 친황 공천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을 했다. 그래서 황교안이 무능한 건가 욕심이 없는 건가 이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그렇게 했다면은 만약에 그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했었으면은 아마 거기에 그 고승근 박사의 의중도 반영이 됐겠죠.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사적으로 막 개입을 했으면은 아마도 제가 개입했으면 될 사람도 안 됐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 원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김영호나 이석연이가 공관위원장, 공관위 부위원장 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들을 비판했는데, 제가 이 사람 공천제외가 된다고 만약에 공관위에다 얘기했다 칩시다. 아마 바로 꼬리표 달려서 될 사람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사실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저랑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일이니까 고 박사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제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친하다는 거 표시 내면 공관위에서 불리하다. 나는 지금 공개적으로 김영호 공관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혹시 물어봐도 저 뭐 고성국이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해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는 그 전 선거 때도요. 그 전 선거 때도 공천권자가 나랑 가깝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그 전 국회의원 선거 때,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요, 저랑 가깝다고 오해받아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여덟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가깝다는 게 뭐 그렇게 천형인지 몰라도 하여튼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문제에서는 제가 사실은
그러지 말라는 많은 주위의 조언들이 있었어요. 예? 아니, 고 박사가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임명해서 정권을 준 김영호 공관위를 그렇게 처음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하면 그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되냐. 예? 그 제가 이건 아니지 싶으면서도 초기에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김영호 공관위이므로 일단 김영호 공관위에 힘 모아줍시다. 제가 그런 방송을 3일째 했다가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하여튼 두 번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예측 부분은 그건 제가 틀린 것이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틀린 것이니까. 예측은 저도 어제 제 유튜브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까지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변명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저도 예측을 못해서 제 유튜브에서 송구스럽다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또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하면서 제일 앞에 내세웠던 게 이 코로나 복지의 그 파괴력을 미처 예측 못했다 했는데 그 자체 예측 못한 것도 실책이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 이야기나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또 확산돼서 정말 국민들께서 거기에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것까지 예측 못한 것도 실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댓글은 그런 글이 없지만 저희 공식 폰에 올라온 문자들 중에 보면 제가 고성국이 공천장사를 한다. 공천장사. 공천장사는 옛날에 상김시대 때 이야기. 공천장사는 돈 받고 공천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구 할 때 돈전자 써서 전국구 그런 때 공천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송 중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제가 그 순간 격앙돼서 우리 패널 출연자한테 굉장히 제가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출연자 후보자 한 분을 이제 출연시켜서 대담할 때인데 문자에 갑자기 고성호 TV 한 번 출연하는데 1,000만 원 받는다면서요? 라고 하는 문자가 뜬 거예요. 1,0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출연자한테 바로 질문을 했죠. 지금 이런 문자가 떴는데 1,000만 원 갖고 오셨냐? 또 그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이고. 예? 저는 이제 저에 대한 비판은 좀 다소 제가 터무니없다. 이거는 내가 받을 비판은 아닌데 하는 그런 비판까지도 저는 저에 대한 애정과 걱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 받아들이겠는데요. 이렇게 무슨 누구 후보자 출연시키면서 돈 받는 거, 무슨 돈 받고 공천 장사를 내가 했다는, 그리고 아마 황교안 대표가 내 친구 K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무슨 비선 실세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그럴듯하게 유포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해 모략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법적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도 훼손이지만 고성국 TV라고 하는 자유파 유튜브를 어떻게든 좀 없애버리려고 하는 좌파 또는 자유파의 이 배신자들의 어떤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캡처들을 해놨습니다. 문자 캡처 해놨고 아이디를 제가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사법적 처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글을 가지고 고성국 TV를 음해, 모략, 비방, 중상 한 사람들에게 이미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도 제가 경고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가차없이 저도 법에 의지해서 응징하겠다고 하는 말씀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해드립니다. 아니,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그 음해 내용이라면은, 그럼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저도 고성TV의 선거 기간 중에 뭐 한 1년 전부터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출연하고 일주일에 2번 출연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 저도 거기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도는 지켜야죠. 아, 그럼요. 좌파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사법 처리를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우파인데 자기들이랑 생각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공격하는 거라면 저는 절대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지금 한 가지 오늘 올라온 문자 중에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시죠?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반,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조금 더 어제 오늘 계속 올라오는 문자 중에는 이제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또 다시 무소속 출마했다가 생환한 윤상현, 윤상현까지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김태호는 하여튼 대권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거고, 권성동은 아예 미래통합당 가서 원내대표 하겠다고 당선 제1성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 고민되는 부분이, 물론 이 권성동,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이 네 사람을 사례로 들면서 공천을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천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소수로 가서 출마를 해서 살아 돌아왔으니 그 공천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한기환 대표 체제 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1대1 대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 공천은 어쨌든 공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본인의 뜻은 접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 원칙을 정했죠. 원칙을 정한 그때는, 사실 절박했던 거예요. 절박해서 1대1 대결이 아니면은 승부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내가 가서 그 당에 가서 대권 주자할 거야. 원내대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제가 요즘 좀 생각이 많은데, 상식 있잖아요. 커먼 센스. 이게 보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걸 정치 구호로는 노무현이가 쓰는 바람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게 진보 색깔이 좀 묻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상식, 커먼센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천 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이 지식의 정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상식은 법으로도 규정 안 하는 거예요. 상식에 반한다 그러면,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상식은, 그러니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다 상식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송국권 본부장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제가 진행자고 방송 패널로 만났으니까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경칭하면서 쓰지만, 끝나고 나면은 내가, 아이고, 국권아 수고했다 이러잖아요. 제가 한두 살 많으니까, 그냥 형하고 사이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식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에 있냐? 왜 네가 반말해?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까지 규정하는 게 아니거든. 대부분은, 인간 사회의 대부분은 상식으로 다 이게 돌아가요. 99%는. 그런데
그 상식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상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큰 문제들만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파의 가치 중에는 이게 상식적인 사회라고 하는 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상식 얘기를 하냐?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이 다른 당 원내대표가 가겠다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발언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몰상식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게 몰상식입니다. 예?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미래통합당의 대권주자 되겠다고 당선 제1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몰상식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제가 애들 교육에도 안 좋다. 이제 봐라. 이기면은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는 이런 거라고 하면 온갖 반칙과 뭐 룰에 따라서 승복 안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아이고 나 그 룰 필요 없다 그러고 튀어나가 가지고 어쨌든 이기고 돌아오면 다 환영해 줘야 되고 이거는요 법이 없어지고 상식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적나라한 이 힘의 세계로 우리가 퇴행하는 거예요. 이기면 승자야. 이기면 올바른 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그런 사회냐? 자유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핵심 가치가 그런 가치냐, 이게. 예? 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이 인간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자유파의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의석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자유파가 상식에 준하는 그런 원칙과 철학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시험대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뭐 상식론까지 저는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상식에 반하는 거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은 이 네 사람이 당선됨으로 해서 지금 통계에서 미래통합당 당선자 4명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졌을 수도 있어요. 통계 103명 안 하고 107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사소한 부분 아니죠. 일단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당장 그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이 모든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들어가서 대권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의 승리에 기뻐하기보다 미래통합당의 참패에 정말 애도를 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네. 그걸 말하고 내가 기회가 되면은 지금은 내가 뭐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가지만 내가 기회가 돼서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주면은 내가 들어가가지고 나도 뭐 한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상식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선거 때부터 당선되면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 그러면 당선되면 미래통합당 들어가겠다고 해야 표가 그래도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이 주장만 하는데, 여기 그래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네.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차기 지도부한테 이 문제를 넘겨라. 이게 지금은 지도부 부재 상태인데, 네. 이 지도부 부재 상태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할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 뭐 그냥 대충 받아들이고 의석수나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야말로 그 과정에서 이 원칙이 실종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103석이 107석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103석을 똘똘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이 4석이 밖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는 없다. 예. 예? 그런데 이 원칙 잘못 지켜가지고 그냥 우르르 받아들여졌다가 다시 당이 분열돼서 그 과정에서 10석 20석 정도가 일단 모르겠다 개헌이나 해버리자 하고 튀어나가는 것이 훨씬 위험한 거다. 지금 이 103명도 국민이 만들어주신 거고 이 103명을 똘똘 뭉쳐서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그런 논리라면 왜 유승민 받아들였나 해명해봐라 그러셨는데, 제가 그래서 유승민은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반대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홍준표가 시작을 해놨어요.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당대표보다 대통령 후보가 당헌 당규상 권한이 더 세다. 이런 것을 앞세워서 조건 없이 김무성과 한 20명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때 다 들어온 사람이 김무성, 김성태, 홍문표,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와 갖고도 다 주요 당직 다 꿰찼어요.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수석대변인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았던 사람이 유승민과 7명이에요. 그 7명을 이제 황교안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유승민, 하태경 뭐 이런 이해운 뭐 받아들인 거군요. 그러니까 제 원칙에서 보면 홍준표가 그때 받아들인 것도 잘못한 거고 황교안이 유승민 세력을 받아들인 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두 세력과는 안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 주장이 다 무시된 거죠. 그 원칙론과 제 신뢰론이 많이 부딪혔었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까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명해봐라 그러시니까 제가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고 박사님도 사전투표 조작이라고 확정했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예, 일부 투표 부정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이 정황만으로 선거를 뒤집거나 하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는 하되 여기에 매몰돼서 부정선거 투쟁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좌파들이 내심 노리는 바일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당을 추스려야 되는데 당 추스르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 신재철 원내대표도 낙선을 했고 최고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조경태 최고위원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부가 와해된 상황에서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 당헌 당규상에 보면은 통합당은 8월 전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돼 있죠. 이제 거기에 따르려면 그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비대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하느냐가 이것이 우선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언론이 늘 이런 경우에는 한 발짝 앞서가거든요. 그러면서 유도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김종인, 유승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글쎄요, 저는 지금 내가 어느 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한다?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선거 패배에 본인의 책임이 있는데, 본인 책임이 있죠. 어쨌든 총괄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막판에 합류를 했어도. 그런데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죄송하다. 저는 그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래요. 지금 이제 비대위는 불가피한데, 왜냐하면 지도부가 붕괴됐으니까. 그런데 이 비대위가 조기전대. 8월 전에 해야 됩니다. 전대를 해야 되거든요. 조기전대를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위냐, 아니면 상당 기간 당을 다시 한번 혁신하는 이런 비대위냐에 대한 판단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기전대를 관리하는 비대위라면 뭐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금 살아남은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냥 권한대행을 맡아서 그냥 전대 준비해 가도 돼요. 물론 이제 조경태 권한대행이 대표 출마를 생각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 이 전대위 누군가가 뭐 중앙위원회 의장이 됐건 누가 됐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형 비대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냐? 또는 이 상당 기간, 김병준 비대위는 10개월인 것 같잖아요. 그런 비대위로 갈 거냐,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일단 비대위가 이번에는 관리형으로 비대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돼요. 최대한 단축시켜서 다음에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물론 선거가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안에 당 쇄신 이 부분은 별로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급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뭐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 걸러졌던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80석을 가진 거대
그 여당의 폭주,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으려면은 어쨌든 21대 국회에 진출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인 당 체제가 갖춰져야지. 네. 대표, 최고위원 체제가 갖춰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원내에서 우선 1차적으로 원내에서 막아야 되니까는 네. 원내 활동을 할 수 있고 원내대표도 빨리 뽑고 해서 그 활동이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활동은 최소화하고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만 하는 선에서 그 선에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 예,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가야 되고 그것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일정도 최소화시키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네. 를 빨리 뽑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내대표가 일단 쓰면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 구성하는 거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원내대표 선출이 먼저다. 네. 그리고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이냐, 혁신형 비대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뭐 어떤 판단을 저는 뭐 정책구청을 열거나 이것도 참 애매해요. 지금 정책구청을 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이는데 이럴 수는 있죠. 정책구청을 열어서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연석회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당선자 대회라는 걸 했어요. 당선자 대회. 그러니까 당선자 대회를 따로 하거나 네. 아니면은 연석회의를 해도 돼요. 연석회의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난상 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열자. 그걸 관리하기 위한 그 관리형 비대위로 뭐 누굴 하자.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언제 하자. 그리고 나서 그 수순대로 가면 되죠. 그런데 뭐 좀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저하고 끝까지 한 번 더 한 25분 더 하시죠. 뭐. 예, 괜찮으시죠? 아니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저는 혼자서 얼마든지 더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